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구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출력 양식을 보면은 단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해당 단에 대한 결과, 이런 식으로 쭉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얘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중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 건데, 사실상 우리가 구구단을 찍어보는 건 반복문을 배울 때 이미 해봤어요. 뭐 이렇게까지 단수를 표출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중 반복문 어떻게 쓰는지 확인했었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응용 능력에 따라 하시는 거였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화를 시킨 다음에 그 친구한테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구단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일단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인데, 해당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스태틱이 붙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클래스한테 직접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화를 하고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을 붙일 필요 없이 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리턴이 필요가 한가요? 리턴 타입이? 필요 없죠. 왜냐면 이 자리에 남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활용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런 출력 양식대로 출력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사실 리턴 없이 여기서 출력을 해버리면 그만이죠. 얘는 이제 지우고, 자, 바로 로직 구현해 볼 건데 정말 간단해요. 이중 반복문 사용할 거고요. while문 form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form문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int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를 2부터 시작을 시켜줄게요. 왜냐면 구구단은 2단부터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단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2부터 우리가 스텝을 정해준 크기만큼 1식이나 2식이나 커진 다음에 9가 되는 순간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단을 1씩 증가를 시켜버릴 거고요. 이러면 2부터 1씩 증가하는 9까지 2, 3, 4, 5, 6, 7, 8, 9라는 결과를 단 변수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변수를 활용해서 바로 출력문 적어줄 겁니다. 여기서는 F를 사용을 할 거고, 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한글도 하나 써줄까요? 이렇게. 자, 이러면 당장 2단부터 9단까지 줄바꿈을 또 안 했네요. 2단부터 9단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우리가 아까 출력 양식에서 봤던 단 소개 부분이죠. 그럼 이 각각 단 소개 부분 사이에다가 실제로 해당 단에 대한 구구단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반복문을 통해 나온 게 이런 결과인데,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그 사이에 뭔가가 또 반복이 돼야 된다면 이 반복문 안에 내가 원하는 반복되는 로직을 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반복문 돌 때 처음 돌면 2니까 2 곱하기 1은 2 출력되게끔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제가 구멍을 2개 뚫어 놓고 하나밖에 안 줬군요. 이렇게 2개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9개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단 곱하기 몇, 단 곱하기 몇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할 거면 어차피 우리 이거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배웠으니까 바로 이번에는 int i, 얘는 1부터 i가 9까지, 그리고 어차피 i는 정수기 때문에 9까지 안 하고요. 이렇게 해도 결국 똑같은 거기는 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거는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조금 곤란해지겠죠. 그때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그냥 종료 조건일 뿐이었으니까. 자, 이 안에서는 단변수 활용을 해주고 얘도 F로 구멍 3개 내주고요.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로직 자체가 단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가지고서 연산을 해서 구구단을 찍어낼 수 있는 그 로직이었으니까 이러면 끝. 줄바꿈을 또 안 했네요. 그럼 2단부터 쭉 9단까지 얘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객체화를 시킨 애한테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게 병합되어 있는 문제일 뿐이에요. 얘는 기본적인 문법을 활용하는 거고 이제 메서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니까 충분히 가능한 문제겠죠?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이고, 두 번째 문제를 꺼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일단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 계산기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든 계산기인지 아니면 진짜 클래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 가지고는 판단 못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추가적인 코드가 없는 걸 봐서는 그냥 클래스한테 일 시키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 클래스 하나 만들어줬더니 메서드들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다 만들어 줄게요. 퀵픽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저는 순서를 좀 바꿔준 거고요. 첫 번째,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달라 하고 인자 2개 넘어오니까 매개변수 2개까지 알아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출력 결과만 보여주면 된대요. 그럼 얘는, 이 메서드는 리턴이 있어야 돼요? 얘는 없어도 되죠. 실제로 리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가 보이드로 만들어줬어요. 리턴이 만약 필요했다면 얘가 보이드로 만들어주진 않았겠죠? 그럼 리턴이 필요한 상태가 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어딘가에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쓰여 있으면 아예 리턴을 합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있었다면 얘가 만들었을 때 리턴 타입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알아서 센스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얘는 뭐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얘는 다시 없애고요. 자, 그러면 인자 2개, 매개변수 2개로 받아왔고 결과 이렇게 출력하면 된대요. 간단하죠? i와 j를 더한 값.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결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 얻을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죠. 괄호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둘 다 덧셈이니까 앞에 거부터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1020이 나오겠죠? 30이 아니라. 여기는 5020이 나왔을 거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합을 원하는 거니까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여기를 프린트 F로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괄호가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 연산의 결과가 이쪽으로 치환되어 들어갈 거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사용 가능한 거고요. 줄바꿈 없으면은 뭐라고 또 이상하게 옆으로 붙을 거니까 줄바꿈 해주고. 이러면 더한 결과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뺀 결과 너무 간단하죠? 이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가져와서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곱한 결과 너무 간단하죠? 가져와서 여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만약에 프린트 ln으로 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하기니까 괄호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가지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그냥 예로 볼게요. 이거 사실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똑같은 건데 리턴 값이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메소드에서 얘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얘만 바뀌고 이런 출력문이 아니라 리턴에다가 결과만 넘겨주면 됩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주석을 좀 걸어놓고 얘네는 뺄게요. 주석이 아니라 그냥 빼자. 자, 합 메서드 일단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게 만들어줬고, 여기에 실제 이 인자로 넘긴 두 개의 수, 두 인자의 합이 남아야 되니까 그럼 리턴을 i 플러스 j 해주면 된다. 그냥 이겁니다. 똑같은데 이거예요. 리턴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 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나머지도 똑같죠? 합, 차, 곱. 우리가 했던 거 똑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얘는 이제 아래와 같이 출력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건 예시죠? 예시는 그냥 뺄게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자, 메서드 이름이 one to sum이에요. 1부터 내가 인자로 넘긴 숫자까지의 총 합을 구해달라 라는 느낌의 문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예시니까 이거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두 메서드가 필요한 상태인데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친구 알아서 스태틱 붙였고요. 리턴 타입 존재하죠? 왜냐면 이게 실행된 결과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리턴이 남아야 되는 상황. 그럼 우리가 얘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메서드 안에서 그 로직을 구현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3까지래요. 자, 인자를 하나 받아왔어요. 우리가 몇부터 몇까지 순차적으로 계속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일단 당연히 반복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폼은 하나 열어주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인자를 int i로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int i 만들면 뭐라 하거든요. 메서드 이름이 중복되는 거니까 둘 다 지역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얘를 바꿔주면 편해요. 아니면 얘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써도 돼요. 좀 전에 구구단에서 보셨다시피 여기도 그냥 결국엔 변수 이름을 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거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막 이런 거 써도 돼요. 변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1부터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인자로 3을 넘기고 있는데 그럼 결과가 6이래요. 1, 2, 3이죠. 내가 인자로 넘긴 숫자까지, 그러면 n까지. 지금 n이 외계변수로 그 숫자를 받아온 거니까. 그리고 얘는 i는 1씩 증가를 시킬 거고. 이 안에서는 간단하죠? 우리가 합계 구하는 거 많이 해봤어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일단 0을 넣어놓고 이 안에서 뭐 하면 돼요? sum에다가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i 값을 더해 나간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만들었어요. 리턴하면 이거 실행하면 결과 뭐 나와요? 00 나오겠죠. 우린 리턴 값을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리턴은 0이었기 때문에 그럼 리턴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인 sum까지 넣어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암산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만 숫자를 늘려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건데 인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는 1 to 썸이었는데 이제는 n to m 썸이에요. n부터 m까지의 숫자들의 총 합을 구해달라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방식은 거의 똑같겠죠? 자,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복문을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얘가 i랑 j라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해요. 일단 저는 이름이 매칭되도록 두 개를 바꿔줄게요. 네, m이 대문자면 좀 그러니까 소문자로. 자, 이 친구들을 가지고서 이제 연산을 할 건데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시작이. 그러니까 초기 값을 우리가 뭘로 세팅해야 돼요? n이죠. 그리고 종료 조건에 몇 가지? m까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복문 처음 포문 쓸 때 int i는 0, 1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세팅했죠. 근데 지금 n이라는 값으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int i는 n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이 i로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이런 방식이 싫다, 그러면 그냥 while문 쓰셔도 돼요. while문은 초기 값을 어쨌든 반복문 바깥에서 세팅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n이 갖고 있는 값을 그냥 활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for문으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i, m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를 while문으로 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쵸? 얘는 초기값 세팅을 원래 여기서 int i는 어쩌고 했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얘가 할 거니까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for문은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로 할게요. 이러면 이제 누가 1씩 커져야 돼요? n이 커져야죠. 왜냐면 n이 m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상황이. 그럼 이게 이제 while문 구조가 잡힌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n을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썸을 리턴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로직으로서 뭔가 내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얘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은요, 진짜 경험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이 생각해 볼수록 이런 문제들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이제 포드업 같은 사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포드업.kr은, 아니 포드업이란, 포드.org는 약간 이런 문법적인 부분을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문법이 안 나오니까. 물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문의 개념이나 조건문의 개념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짜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전반적인 로직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문법까지 활용하는 부분들은 코드업과 프로그래머스에 있는 코딩 테스트 두 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같이 해야 이런 로직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같이 길러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이런 코드를 짜진 않으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이런 코드를 짜려고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어에 대한 문법의 활용성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기 위한 기초적인 예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애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바 가지고는 보통 앱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런 웹사이트 이거 다 자바로 만드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런 걸로 이런 코드들 짜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물론 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웹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자바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정답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개념 들어갈 거예요. 사실 상속은 제가 저번에 한번
넌지시 살짝 지나쳤던 적이 있어요. 가볍게 한번 화면에 띄웠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로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시고 이 코드를 정상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죠? 이 코드가 정상 작동되게 하려면 사람 클래스 안에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숨쉬다 만들어주고 실제로 숨을 쉴 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면 해결돼요. 결과도 잘 나오겠죠. 자, 근데 보세요. 너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름도 똑같고 실제로 하는 일도 똑같고 그러면 사실상 낭비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서로 다른 클래스에 둘 다 들어있대요. 이러면 누군가 하나는 약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자바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는 그 4가지 특징들 제가 저번 주에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서 읽어보셔라 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상속화가 가지는 의미 중에 코드 재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코드 재사용. 단순히 코드를 재사용해서 뭔가 코드 줄수를 줄여나간다라기보다는 코드 줄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도 맞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이런 메서드들, 이런 클래스들 하나하나가 다 메모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실제로 램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부품이 그 메모리들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할당을 받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클래스나 이런 스태틱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끝날 때 꺼지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과부하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는데 코드 재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의 그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기에 사실상 이런 거를 좀 배제시켜 놓고 가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던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들이 발전해 오기 전부터 얘를 통해 많은 걸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때 당시엔 부품이 많이 힘드니까 많이 사양이 부족하니까 메모리 관리를 타이트하게 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무거우면 애초에 그걸 구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못 쓴다라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자 뭐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밖에 없어요. 최적화라고 하죠. 코드의 최적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최적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게임들이 있죠. 최적화를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게까지 사양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사양을 요구하는 이런 게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답답하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그 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적화를 잘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최적화의 출발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다시 지울 거예요.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에러를 없앨 겁니다. 없애기도 없애는 건데 실제로 얘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에러 사라졌죠. 제가 익스텐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일단 보세요. 에러 사라졌죠. 실행하면 결과 잘 나와요. 자, 이게 상속입니다. 자, 익스텐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확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자바 안에서 상속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재산 상속, 뭐 유산 상속, 뭐 많죠. 보통 어떤 의미로 쓰여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는 형태.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줬다 그러면 상속은 아니죠. 그렇죠? 자와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물려주는 형태를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 부모랑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언어 안에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표현이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누가 부모일까요? 동물이겠죠. 자, 사람은 동물한테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동물한테는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없죠. 여기는 없어요. 근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얘는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코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확장, 상속의 개념으로 동물 클래스를 상속할 거야 라고 해주면 동물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얘가 물려받는 겁니다. 사람이. 자, 이게 상속에 대한 가장 기본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반대의 상황이 됐죠. 동물한테 숨쉬다가 없고 사람한테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전에 해봤던 방식대로 얘한테 이거 하면 가능은 하겠죠. 실제로 실행도 잘 되고요. 근데 제가 보세요. 표현을 할 때 가능은 하겠죠 라고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상속이라는 걸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돌려놓고 보죠. 자, 이 상태.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상속의 개념을 활용할 때 항상 자식 클래스 부분을 A라고 놓을 거고요. 부모 클래스 부분을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extend라는 키워드 부분을 is라고 볼 겁니다. 자, 얘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A-B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있는 상속의 그 클래스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A is B 이거 무슨 뜻이에요? A는 B다. 맞죠? 자, 그 말대로 읽을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러면 상속 써도 돼요. 근데 좀 전처럼 반대가 된 상황에서 동물이 자식이 되고 사람이 부모가 됐어요. 그럼 동물은 사람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그러면 상속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썼을 때 에러가 난다는 아니에요. 자바가 뭐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자바는 동물이 뭐고 사람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면 됐구나 하고 얘는 그냥 해줘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그냥 코드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상속이라는 건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하나의 자식한테만 연결하는 상태로 보통 구성되지 않거든요. 보통 하나의 부모가 있으면 이 부모 밑에 자식, 밑에 자식, 밑에 자식, 자식, 자식 계속 구조가 쌓여요. 이렇게.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뻗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구조가 쌓이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A-B 테스트조차도 통과가 안 된 상태로 막 상속을 주고받다 보면 여기쯤에서 갑자기 잠깐만 나는 지금 얘의 부모가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 구조 다 틀어야 돼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나 지금 상속의 개념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사용해서 코드의 재사용과 이런 이점을 봐야 돼. 라는 상황이라면 다 필요 없고 A-B 테스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A is B 봅니다. 맞는 말이면 해도 되고 틀린 말이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어거지로 틀린 말이지만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속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상속에 대한 개념이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얘가 지금 코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쓸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보자면 우리 지금 그 동물 클래스가 있고 사람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는 동물한테는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없죠. 근데 얘가 이렇게 상속을 줍니다. 물려줘요. 그러면 이런 애가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된다. 근데 지금 표현이 있다고 봐도 된다니까 사실상 이것보다는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일단 안 보이니까. 근데 얘는 실제로 갖고 있는 거긴 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사람 클래스 보고 만든 객체인 사람 객체도 이런 메서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메서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변수들 있죠. 자, 지금 사람은 동물한테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걸 물려받는다라 그랬어요. 물려받았을 때 메서드만 가능하다면 이런 변수 못 쓰겠죠. 근데 이런 변수도 점 찍어보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메서드 포함 다 상속받는 겁니다.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변수 개수 플러스 메서드 개수의 총합과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개수와 메서드 개수의 총합 둘 중 누가 클까요? 자식이 무조건 크거나 같겠죠. 같은 경우는 자식의 입장에서 물려받은 거 말고는 특별할 게 없는 상태. 근데 얘가 더 많은 경우는 물려받은 건 물려받은 거대로 있는데 물려받지 않은 것도 갖고 있는 경우. 그럼 자식은 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만들면 얘가 다 가져가죠. 당연히 부모가 자식보다 메서드 개수나 이런 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 이해되시죠? 얘가 얘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사람 클래스를 줬구나. 이렇게 가져온 변수 같은 거 얘를 찍어보면 값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부모가 물려준 대로 그냥 숨쉬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숨쉬다 느낌표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부모랑 다른 결과를 원하니까. 근데 얘가 이 결과를 원하긴 하는데 나 이거 원하니까 부모님 나 이렇게 주세요. 이건 좀 너무 불효 아닌가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가진 거대로 갖고 있는 거고 나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고 부모를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원래는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하나가 있었죠. 우리 코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썼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생겨났네요. 근데 왜 이거 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거 아닌가요? 얘 사람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상태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뭐라고 안 해요? 얘는 아예 없던 메서드가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요. 기존에 있는데 이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 메서드가 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얘는 아예 없던 무였던 상태에서 유가 된 게 아니에요. 유였던 상태를 똑같이 유인데 변화를 준 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안 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이거 실행시키면 숨쉬다 느낌표로 나오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출력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바꿔서 쓰는 경우,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됐죠? 저번 주에 비슷한 이름의 뭔가를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오버로딩은 뭐 하는 애였죠?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명을 가지고 있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메서드로 인지를 해주는 그 상태. 그게 오버로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메서드 이름을 여기까지로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봐보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이름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름은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냥 여기까지 본다면 다른 메서드가 되는 게 맞으니까 오버로딩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오버라이딩입니다. 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착오는 없으셔야 되고요. 오버라이딩은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시켜서 쓰겠다라고 하는 상태인 건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골뱅이하고 오버라이드라고 제가 달아놨는데,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어노테이션이 우리 코드에 뭐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그냥 의사표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 이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메서드인데 오버라이딩 해서 쓴 거야 라고 의사표시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긴 해요. 큰 능력이 있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좀 자동 완성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오버라이드가 그냥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거 오버라이딩 한 거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없으면요, 얘는 뭐라 해요. 이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거 없어져도 메서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노테이션이 문제인 거예요. 얘는 의미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이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해서 쓴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의미를 부여했는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대요. 그럼 오버라이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의사표시 정도.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면서 필수로 알아야 되고 필수로 빼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자바를 활용해서 뭔가를 개발해 나가는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걸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어노테이션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은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50분. 그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케이. 자, 그러면 상속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이제 사용하는 목적이요.
이 상속이라는 걸 사용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는 클래스 간의 관계 성립에 있어요. 아이고. 클래스 간의 관계.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기도 하고 타입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럼 내가 만드는 클래스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클래스들 사이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상속을 통해 코드 재사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은 관계가 얘가 부모의 위치에 있고 얘가 자식에 있으면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지겠는데? 라는 상황이 되면 상속을 통해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들을 성립하기 위해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4원칙 안에 상속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관계 성립을 그러면 우리가 왜 해야만 하는가? 일단 했을 때 코드의 효율이 좋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만 하는 이유. 내가 짠 코드에 내가 만든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이쁘게 잘 성립을 해놓으면 누군가 내 코드를 봤을 때 분석하기가 쉬워요. 관계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개발자, 실제로 실무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속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코드 재사용, 그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코드 재사용이라는 말은 최적화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목적으로 인해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더불어 볼 수 있는 느낌이 상속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B 테스트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속 불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코드 재사용 못하나요? 어거지로 상속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 어거지로 상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방법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제가 화면에 뭔가 코드를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